서울 시내 한복판 오후 3시 반. 따스한 햇살이 버스 정류장을 기분 좋게 비추고 있었어요. 국정원 대테러팀 팀장 민서진은 오늘만큼은 평범한 모습으로 거리를 나섰죠. 검은색 니트에 편안한 청바지, 그리고 하얀 운동화까지. 지난 28년간 특수부대와 국정원에서 칼날 위를 걷는 듯한 삶을 살아온 그녀였지만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평소 같았다면 몸에 딱 붙는 검은 정장에 불편한 구두를 신고 있었을 텐데 오늘은 누가 봐도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어요. 손에 든 가방도 늘 들고 다니던 딱딱한 서류 가방이 아니라 딸이 선물해준 아기자기한 크로스백이었죠. 가방 안에는 업무용 태블릿도 기밀 문서도 없었어요. 그저 지갑과 휴대폰, 그리고 딸과 함께 볼 영화표 2장만 달랑 들어있었죠. 휴대폰 화면에는 내 사랑 유나와의 약속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강남 CGV 앞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 대학생이 된 딸과 정말 오랜만에 갖는 영화 데이트였어요. 서진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설렘이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딸과 함께 보내는 이 평범한 시간이 이렇게나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유나가 어릴 때는 늘 일에 쫓겨 정신없이 살았어요. 특전사 시절에는 고된 훈련과 작전 때문에 국정원에 들어온 후에는 끝도 없는 정보 분석과 현장 업무에 치여 살았죠. 딸아이의 입학식도 졸업식도 단 한 번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때마다 유나는 괜찮다며 이해한다고 어른스럽게 말했지만 서지는 마음 한구석이 늘 무겁고 아팠어요. 하지만 이젠 정말 달라요. 유나가 어엿한 대학생이 되면서 서진도 조금씩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딸과의 시간을 하루하루 소중히 여기게 되었죠. 훌쩍 커버린 딸의 모습을 보면서 놓쳐버린 시간들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743번 버스가 멈춰 섰고 서진은 교통카드를 찍으며 버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평일 오후라 그런지 다행히 자리는 넉넉했죠. 창가 자리에 털썩 앉은 서진은 가방에서 책을 꺼내려다 그냥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창밖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기로 했어요. 거리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바쁘게 건너는 직장인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엄마, 학원 가방을 맨 초등학생까지. 모두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서진은 문득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국정원에서 일하며 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살아왔던 그녀였잖아요. 테러 위협, 국가기밀, 목숨을 건 임무들. 하루에도 몇 번씩 아찔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고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야 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저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오늘따라 새삼 느끼게 되네요. 특히 딸 유나가 대학생이 되면서부터는 더욱 그랬어요. 딸이 친구들과 깔깔 웃으며 캠퍼스를 거닐고 남자친구와 풋풋한 데이트를 하고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서진은 자신의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깨달았죠. 그래, 누군가의 평범한 행복을 지키는 일.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버스가 한강대교 위를 미끄러지듯 건너갔어요. 서진은 한강을 바라보며 후 하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2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휴식을 취하는 것만 같았어요. 강물이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죠. 평소 같았다면 이런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여유조차 없었을 텐데 오늘은 정말 달랐습니다. 띠링. 그때 핸드폰에서 유나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엄마, 나도 이미 출발했어. 오늘 진짜 기대돼. 엄마랑 영화 보는 거 진짜 오랜만이잖아. 서진은 저도 모르게 싱글벙글 미소를 지으며 서둘러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도 우리 딸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엄마도 정말 기대돼. 딸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던 서진의 마음은 한없이 평온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아무 일 없는 평범한 하루가 되기를. 국정원 팀장도 특전사 출신도 아닌 그저 딸을 사랑하는 평범한 엄마로서 오롯이 하루를 보내고 싶었거든요. 버스는 계속해서 강남 방향으로 향했고 서진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오늘 하루가 평화롭게만 지나가기를. 버스가 한강을 건너 강남으로 접어들 무렵 서진은 여전히 창밖 풍경에 마음을 빼앗겨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 노곤노곤하게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남자 넷이 버스에 올라타는 순간
모든 게 바뀌었거든요. 서진은 직감적으로 알아챘어요. 저놈들 평범한 승객이 아니구나. 28년간 생사를 넘나드는 현장에서 단련된 그녀의 감각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팔뚝에 꿈틀거리는 문신, 험악한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풍기는 특유의 서늘한 기운이 있었죠. 넷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가 앞장서 걸었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값비싼 정장을 빼입었지만 얼굴에는 칼에 베인 듯한 흉터가 선명했어요. 뒤따라오는 셋은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그들의 거들먹거리는 걸음걸이와 이리저리 재빨리 훑는 시선 처리만 봐도 딱 조직 생활하는 놈들이었습니다. 서진은 순간 긴장했지만 애써 표정을 감췄어요. 대신 슬쩍 주변을 빠르게 살펴보았죠. 버스 안에는 대략 30명 정도의 승객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시민들이었어요. 직장인, 학생, 주부들이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있었죠. 그때 서진의 시선이 버스 중간쯤에 앉아있는 한 여성에게 머물렀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차림에 허리를 꼿꼿이 세운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특히 그녀의 어깨에 달린 반짝이는 계급장이 서진의 눈에 확 띄었죠. 아, 신임 여군 중이구나. 여군 중이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서진은 그녀가 이미 저 남자 넷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군인다운 예리한 관찰력이었죠. 하지만 아직은 너무 젊고 경험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자들 중 리더격인 인물이 여군 중위 근처로 다가갔어요. 김성만이라는 이름의 그는 조직에서 꽤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았죠. 그의 부하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여군 중위를 빙둘러쌌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시비로 시작됐어요. 김성만이 여군 중위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죠. 하지만 그의 말투와 태도는 전혀 정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노골적으로 위협적이었어요. 어이, 아가씨, 우리가 좀 앉아야겠는데 거 좀 비켜주시지? 김성만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정중함이 역겹게 섞여 있었죠. 여군 중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쪽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앉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래? 근데 우리는 꼭 여기 앉고 싶거든? 김성만의 목소리가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순식간에 버스 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섣불리 끼어들려 하지 않았죠.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돌리고 못 본 척했습니다. 여군 중위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서진은 그녀가 속으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군인으로서 훈련받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런 실전 상황에 대한 경험은 턱없이 부족했죠. 김성만의 부하 중 한 명이 여군 중위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 우리 형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군인이면 다야? 선배한테 예의를 지켜야 할 거 아냐? 저는 제자리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시비 걸지 마시죠. 여군 중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김성만은 마치 이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그의 부하들도 서서히 비열하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죠. 서진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 진짜. 이런 꼬라지를 그냥 지켜볼 수는 없는데, 하지만 오늘만큼은 정말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싶었거든요. 사랑하는 딸과의 약속도 있었고, 괜히 불필요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죠. 그러나 김성만이 여군 중위의 어깨를 향해 더러운 손을 뻗는 순간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8년간 그녀의 온몸에 피처럼 흐르던 정의감이 용암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버스 안의 공기가 갑자기 훅 하고 무거워졌고 서진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가면 뒤로 특전사 출신 국정원 요원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김성만의 손이 여군 중위의 어깨에 닿기 직전이었어요. 갑자기 등 뒤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손 놓으시죠. 서진이 김성만의 바로 뒤에 서서 말했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감히 거스를 수 없는 확고한 의지와 서슬퍼런 경고가 담겨 있었죠. 김성만은 휙 뒤를 돌아보며 누가 감히 자신에게 이따위 말을 하는지 확인하려 했어요. 서진을 본 김성만은 피식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웬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거든요. 뭐야, 이 아줌마는? 네가 뭔데 참견이야. 썩 꺼져. 김성만은 서진을 완전히 무시하며
다시 여군 중위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서진의 손이 눈 깜짝할 새에 번개처럼 움직여 김성만의 손목을 정확히 낚아챘어요. 아! 김성만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진의 소나기에서 느껴지는 압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마치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끔찍한 고통이 손목에서부터 팔 전체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너 뭐야? 이거 안 나. 김성만이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서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손목을 꽉 움켜쥐었죠. 형님! 다른 조직원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서진에게 험악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아줌마가 미쳤나? 형님한테 뭐 하는 짓이야? 첫 번째 조직원이 서진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서진은 김성만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로 몸을 살짝 돌려 가볍게 그 주먹을 피했습니다. 동시에 비어있는 다른 손으로 그의 팔을 휙 잡아채 비틀어버렸죠. 으악! 첫 번째 조직원이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의 완벽한 합기도 기술에 순식간에 제압당한 것이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다른 승객들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지만 서진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28년간 수많은 실전을 경험한 그녀에게 이 정도 상황은 식은 죽 먹기였거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조직원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하나는 서진의 등 뒤에서, 다른 하나는 옆에서 공격했어요. 좁은 버스 통로에서 3명을 상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서진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지형이었습니다. 적들이 한꺼번에 달려들 수 없었으니까요. 서진은 김성만의 손목을 놓으며 재빨리 몸을 움직였습니다. 뒤에서 오는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옆에서 오는 주먹을 손목으로 툭 막아냈어요. 그리고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상대방의 급소를 노린 날카로운 타격. 옌드! 두 번째 조직원이 복부를 움켜쥐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서진의 정확한 타격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세 번째 조직원은 겁을 먹고 뒤로 주춤 물러섰지만 서진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에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고 다리를 휙 걸었어요. 버스 바닥에 3명의 조직원이 보기 좋게 나뒹굴었습니다. 김성만만이 벽에 기대어 겨우 서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으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어요. 너 도대체 뭐야? 뭐 하는 년이야? 김성만이 악을 썼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두려움이 잔뜩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김성만을 향해 조용히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김성만이 본능적으로 주먹을 휘둘렀지만 그 주먹은 서진에게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가볍게 그 주먹을 피하고 김성만의 팔을 잡아 어깨 너머로 시원하게 던져버렸습니다. 완벽한 합기도 기술이었어요. 쿵! 김성만이 바닥에 떨어지며 컥! 하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서진은 그의 위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어요. 다시는 여성을 괴롭히지 마세요. 이번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이 숨을 죽이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초도 안 되는 눈 깜짝할 새에 4명의 건장한 조직원들을 모두 제압한 서진의 모습은 그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어요. 특히 여군 중위 박지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저런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김성만이 일어나려고 바둥거렸지만 서진이 발로 그의 가슴을 가볍게 툭 눌렀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김성만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어요. 서진의 눈빛에서 진짜 위험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버스에서 내리세요. 서진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김성만과 조직원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비틀 일어났어요. 그들의 자존심은 완전히 박살나 있었습니다. 특히 김성만은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도착하자 김성만은 조직원들과 함께 내렸습니다. 하지만 내리기 전에 서진을 향해 도끼 가득한 눈빛을 보냈어요. 너 누군지 내가 꼭 알아내겠어. 이대로 끝날 줄 알지 마. 김성만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어요. 김성만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버스 안에서 와 하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승객들이 서진을 향해 박수를 치며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와, 정말 멋있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여기저기서 칭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서진에게 다가가 90도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일을 면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서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성만의 마지막 말이 그냥 하는 허풍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직원들의 행동거지로 보아 동네 양아치 수준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보다 지우의 안전이 더 중요했어요. 버스가 다시 출발하면서 분위기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승객들은 여전히 서진을 신기한 눈빛으로 힐끔힐끔 바라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소란스럽지는 않았어요. 서진은 지우와 함께 나란히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그들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을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린 서진과 지우는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방금 전에 아찔한 사건으로 두 사람 모두 마음을 좀 진정시킬 시간이 필요했어요. 특히 지우는 아직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연신 서진을 힐끔거렸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따뜻하고 향긋한 커피향이 그들을 맞이했어요. 커피 한잔 하시죠. 제가 살게요. 서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우는 아니에요. 제가 대접해야죠. 도움을 받았는데 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서진은 괜찮다며 고개를 저으며 카운터로 향했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 감사를 다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우가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말했습니다. 서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에이,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혹시 군인이세요? 지우의 꼿꼿한 자세와 딱 부러지는 말투에서 군인 특유의 품격이 느껴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육군 중위 박지우입니다. 지우가 정중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임관했어요. 오늘은 휴가라서 사복을 입고 나온 거였는데 아이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이야. 지우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당황스러움이 가시지 않은 채 남아 있었어요. 서진은 지우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군인이셨군요. 어쩐지 위기 상황에서도 굉장히 침착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군 생활을 잠깐 했어서 딱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서진은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슬쩍 동질감을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지우는 서진의 그 엄청난 무술 실력에 대해 계속 궁금해했고 서진은 그냥 호신술 좀 배운 것뿐이에요 라며 적당히 얼버무리며 화제를 돌렸어요. 대화가 편안해지면서 지우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손목에 있는 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마도 무의식적인 습관인 것 같았어요. 서진의 눈이 지우의 손목에 그대로 고정되었습니다. 지우가 차고 있는 시계를 본 순간 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계. 서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며 흘러나왔어요. 지우는 서진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놀라며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 이 시계요? 이건 저희 할아버지 유품이에요. 왜 그러세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시계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계는 너무나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은색 케이스에 낡은 검은색 가죽 밴드, 그리고 시계 뒷면에 새겨진 아주 작은 새김까지. 서진은 그 시계를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8년 전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두고 떠나야 했던 바로 그 시계였거든요.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아주 어렵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떨림이 잔뜩 섞여 있었어요. 지우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서진의 너무나도 진지한 표정을 보고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철수예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평생 강릉에서 사셨는데. 지우의 말을 듣는 순간 서진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핑 하고 맺혔습니다. 한철수. 그래,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28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 바로 그분의 이름이었습니다. 서진은 후
하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께서 28년 전에 크게 다친 여군 한 명을 돌봐주신 적이 있나요? 서진의 질문에 지우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네? 헐. 어떻게 그걸 아세요? 할아버지가 가끔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우는 기억을 더듬어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어느 날 집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여군을 발견하셨대요. 총상까지 입은 상태였다고.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절대 안 된다고 제발 집에서 치료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다고 하셨어요. 서진은 그때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강릉 침투 작전 중 적의 추격을 받다가 끔찍한 부상을 당했던 그날 밤. 정신을 잃기 직전에 간신히 어느 민가에 숨어들었는데 그 집 주인이 바로 한철수 씨였어요. 그분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면식도 없는 자신을 숨겨주고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며칠 동안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지셨다고. 이 시계 하나만 덩그러니 남겨두고요. 지우가 손목의 시계를 다시 한번 애틋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이 시계를 보물처럼 소중히 보관하셨어요. 그분을 언젠가 다시 만나면 꼭 돌려드리고 싶다고 항상 말씀하시면서요. 서진의 눈에서 결국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바로 그 여군이에요. 서진의 충격적인 고백에 지우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네? 정말요? 정말. 아주머니가 그때 그분이세요? 지우의 목소리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시 상황을 힘들게 설명했습니다. 급작스럽게 떠나야만 했어요. 작전상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계는 돌아가신 제 아버지께서 주신 유품이었어요. 할아버지께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나서 늘 마음의 빚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서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신기하고 기적 같은 만남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그분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시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이름도 부대도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신분을 밝힐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서진이 미안한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다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분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28년이라는 긴 시간을 넘어 기적처럼 이루어진 재회였어요. 서진은 한철수 씨에 대한 고마운 추억을 떠올리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분이 이미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너무나 슬프기도 했지만 이렇게나마 그 인연이 다시 이어진 것에 감사했어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시계에 대해 유언을 남기셨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분을 혹시라도 다시 만나게 되면 이 시계를 꼭 돌려드리고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고 대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우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나요? 서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지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분이 진짜 영웅이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나라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진짜 영웅이라고요. 서진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한철수 씨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그분의 따뜻한 마음과 고마움이 28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을 넘어 고스란히 전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 아버지께 연락드려도 될까요? 아버지도 할아버지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분명히 아실 거예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지우가 영상통화를 걸자 곧 화면에 푸근한 인상의 중년 남성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이야? 화면 속 남성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는 한동현, 지우의 아버지였습니다. 50세의 베테랑 형사로 28년간 경찰 일을 해온 정의로운 사람이었죠. 지우는 흥분된 목소리로 방금 일어난 믿기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가 예전에 돌봐주셨던 그 여군분 기억나세요?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지금? 지우의 말에 동현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뭐라고? 정말이야? 동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뚫어져라 들여다보았어요. 지우가 휴대폰을 돌려 서진을 비춰주었습니다. 서진은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동현은 서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만. 혹시 그때 저 기억 안 나세요?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동현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졌어요. 누나. 맞다, 누나야. 동현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28년 전 아버지를 도와 서진을 돌봐주었던 바로 그 소년이었거든요. 당시 22살이었던 동현은 아버지 한철수와 함께 부상당한 서진을 정성껏 치료했었습니다. 매일 약을 갈아주고 죽을 쑤어다 주고 상처를 소독해 주었어요. 비록 며칠간의 아주 짧은 만남이었지만 어린 동현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동현이. 정말 동현이가 맞나요? 서진의 목소리가 감격에 겨워 떨렸습니다. 동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어요. 네, 누나. 저 한동현이에요. 와, 정말 오랜만이에요. 누나. 화면을 통해서지만 28년 만에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재회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이 놀라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돌봐준 그 여군이 버스에서 자신을 구해준 서진이고 그 여군을 심지어 아버지도 기억하고 있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믿기 어려운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누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얼마나 누나를 찾으려고 애쓰셨는지 몰라요. 동현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서진은 미안한 마음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신분을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라. 아버님께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나서 늘 마음의 빚으로 남아 있었어요. 서진의 진심이 담긴 사과에 동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누나. 아버지도 다 이해하고 계셨어요. 나라를 위해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도울 수 있어서 오히려 영광이라고 하셨거든요. 동현의 말에 서진의 눈가가 다시 한번 촉촉해졌습니다. 동현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경찰이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누나처럼 정의를 위해 일하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의 말에 서진은 놀라며 물었어요. 지금도 경찰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형사로 일하고 있어요. 벌써 28년째네요. 동현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가슴 벅찬 감동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린 동현이 자신의 영향을 받아 경찰이 되었다니. 정의를 추구하는 그 숭고한 정신이 이렇게 이어진 것 같아 정말 뿌듯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과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현은 아버지가 서진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그 시계를 얼마나 소중히 보관했는지 하나하나 들려주었어요. 서진도 그때의 감사함과 미안함을 진심으로 전했습니다. 누나, 우리 꼭 만나요. 지우랑 같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버지가 누나를 위해 준비해둔 것들이 있어요. 동현의 제안에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준비해둔 것들이요? 네. 나중에 만나면 보여드릴게요.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서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유나와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사실 오늘 딸하고 약속이 있어서. 어이구, 그럼 따님도 같이 오세요. 가족들이 모두 다 같이 만나는 게 훨씬 좋죠? 동현이 적극적으로 권했어요. 지우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실 거예요. 서진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나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지다니. 그럼 딸에게 한번 연락해 볼게요. 서진이 휴대폰을 꺼내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계속될 뿐 유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평소에는 금방 받는데. 서진의 얼굴에 걱정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동현이 화면을 통해 서진의 굳은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누나? 딸한테. 전화가 안 돼요.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서진은 가슴속에서 불길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녀간의 약속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나가 연락도 없이 이럴 리가 없었거든요. 혹시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지우가 위로하듯 말했지만 서진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직감이 뭔가 아주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진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진이 전화를 받자 귀에 익은 기분 나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김성만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버스에서 만난 그 잘난 아줌마지? 서진의 얼굴이 순간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김성만이 어떻게 자신의 번호를 알았는지, 그리고 도대체 왜 전화를 하는지 끔찍하고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동현과 지우는 서진의 급변한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에요? 동현이 화면을 통해 다급하게 물었지만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김성만의 전화가 단순한 협박이 아닐 것 같다는 끔찍하고 두려운 예감이 들었거든요. 특히 유나와 연락이 되지 않는 바로 이 시점에 이런 전화가 온 것이 결코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행복했던 재회의 순간이 갑자기 지독한 불안과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서진은 김성만의 전화를 받으며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의 소중한 인연이 현재로 이어지는 기쁨도 잠시, 새로운 위기가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내 딸, 참 예쁘더라. 유나라고 하던가? 김성만의 그 비열하고 냉소적인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김성만이 유나의 이름까지 알고 있다는 것은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유나, 어떻게 했어? 서진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서진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만 서진은 그런 것을 신경 쓸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동현과 지우도 화면 너머로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어허, 화내지 마. 아직은 안전하니까. 하지만 언제까지 안전할지는 나도 잘 모르겠네? 김성만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즐거움이 가득 섞여 있었어요. 오늘 버스에서 당한 그 구려. 곱게 갚아줘야지. 네가 내 소중한 자존심에 아주 큰 상처를 줬으니까 말이야. 서진은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8년간 수많은 위험천만한 상황을 헤쳐온 그녀였지만 사랑하는 딸이 위험에 처한 상황은 완전히 차원이 달랐어요. 평소에 그 냉철함을 잃고 감정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원하는 거야? 얼마든지 줄게. 제발. 유나만 무사히 놓아줘. 서진이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김성만은 전화기 너머에서 미친 사람처럼 크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하, 그래야지. 10억. 딱 10억 원 준비해. 오늘 밤 12시까지.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지만 서진은 단 1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준비할게. 대신 유나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넌 내 손에 죽어. 절대 용서 안 해. 서진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 섞여 있었어요. 김성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어이쿠, 무서워라. 협박하지 마. 지금 입장이 누가 위인지 잘 생각해봐야지. 동현이 화면을 통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당장 경찰서로 오세요.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김성만이 그 소리를 들었는지 차갑게 경고했어요. 경찰? 경찰 부르는 순간 내 딸 다시는 못 볼 줄 알아. 명심해, 혼자 와야 해. 미셸, 전화가 끊어지자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강하게만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무력했어요.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끔찍한 자책감과 김성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지우가 서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너무 안일했어. 김성만 같은 놈들이 얼마나 끈질기고 악랄한지 알면서도 후회와 자책으로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동현이 화면을 통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저를 믿으세요. 저 경찰 28년 경력이에요. 이런 놈들 상대하는 사건 수없이 해결해봤거든요. 하지만 서진은 딸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어요. 경찰의 섣부른 개입으로 상황이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었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볼까요? 지우가 제안했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을 거야. 이미 꺼놨겠지. 그놈들도 바보가 아니거든. 서진의 예상대로
유나의 휴대폰은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세 사람은 동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현은 이미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동현은 서진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누나, 걱정하지 마요. 제가 반드시 찾을 거예요. 동현은 즉시 동료 형사들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공식적인 수사 요청이 아닌 비공식적인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이건 납치 사건이야. 골든타임이 중요해. CCTV 확인부터 샅샅이 시작해야 해. 동현은 전문가답게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는 걸 김성만이 알게 되면 어떡해? 동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아주 비밀리에 진행할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일반 실종신고로 위장해서 처리하고요. 밤이 깊어가면서 서진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당장 어떻게 마련할지도 큰 문제였지만 더 큰 걱정은 과연 김성만이 돈을 받고도 유나를 순순히 놓아줄 것인가 하는 점이었어요. 그놈들의 잔인한 행동 거지로 보아 단순한 협박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누나, 이것 좀 보세요. 동현이 먼지 쌓인 오래된 상자를 하나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28년 전 서진이 그 집에 머물렀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서진이 쓰던 낡은 수건, 급하게 갈아입었던 옷가지들, 그리고 아주 작은 메모 쪽지까지. 돌아가신 한철수 씨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보관해 두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누나를 언젠가 꼭 다시 찾으면 돌려드리려고 전부 보관해 두셨어요. 동현의 말에 서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작은 메모 하나가 서진의 시선을 강하게 끌었어요. 자신이 직접 쓴 익숙한 글씨였습니다. 메모에는 당시 서진이 급하게 적어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작전에 관련된 아주 간단한 정보와 몇 개의 연락처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번호가 서진의 기억을 번쩍 하고 되살렸습니다.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국정원의 비밀 연락망이었거든요. 이걸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진이 희미한 희망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28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 연락망이 여전히 유효한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가면서 서진은 처음으로 진정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28년간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하나뿐인 딸은 지키지 못했다는 끔찍한 자책감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어요. 무력감과 분노가 번갈아 교차하면서 서진은 밤새 단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현과 지우는 번갈아가며 서진을 위로했지만 어머니의 타들어가는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시간은 야속하게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김성만이 정한 마감 시간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새벽 5시, 동현의 휴대폰이 찢어질 듯이 울렸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서진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동현은 급하게 전화를 받더니 그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찾았어요. 찾은 것 같아요. 시내 외곽에 있는 한 폐창고를 찾아냈다는 소식이었어요. 어젯밤 늦게 수상한 차량 여러 대가 그곳으로 들어가는 게 인근 CCTV에 찍혔고 유나의 휴대폰 마지막 신호도 바로 그 근처에서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즉시 일어났지만 동현이 다급하게 말렸습니다. 누나, 혼자 가면 절대 안 돼요. 위험해요. 비공식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으니 제발 함께 가자고 간절히 설득했습니다. 지우도 자신도 군인으로서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며 동참하겠다고 나섰어요. 서진은 잠시 고민했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새벽에 짙은 어둠을 뚫고 폐창고로 향했습니다. 동현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료 형사 2명에게 비밀리에 지원을 요청했어요. 차 안에서 서진은 냉철하게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먼저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했어요. 그 무엇보다 유나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었죠. 폐창고에 도착하자 주변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짙은 어둠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어요. 서진은 주변 지형을 빠르게 살펴보며 진입로를 파악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이런 상황에는 아주 익숙했거든요. 창고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몇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조심스럽게 창고에 접근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유나가 의자에 꽁꽁 묶여있는 게 보였어요. 다행히 의식은 있어 보였지만 겁에 질린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김성만과 조직원 3명이 그 주변을 지키고 있었어요. 서진은 동현에게 포위 완료 신호를 보냈고 동현과 지우 그리고 동료 형사들이 각각 다른 방향에서 조용히 창고를 둘러쌌습니다. 그때 김성만이 유나에게 다가가는 게 보였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내 엄마가 안 오네? 킥킥 비웃고 있었어요. 유나는 고개를 똑바로 들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꼭 올 거야. 그리고 너희들 전부 다 잡힐 거야. 딸의 용기를 본 서진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김성만이 화가 나서 유나를 때리려고 손을 번쩍 들자 서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즈 창고문을 박차고 들어간 서진에게 김성만이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오, 드디어 오셨나? 돈은 가져왔고? 서진은 가방을 들어 보이며 유나부터 놓아줘 라고 했지만 김성만은 어디 가방부터 확인해 볼까? 라며 비열하게 웃었어요. 조직원 하나가 서진에게 다가왔지만 서진은 경계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창고문이 활짝 열리며 동현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김성만의 얼굴이 악귀처럼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경찰을 불렀어? 이씨, 약속이 다르잖아. 김성만은 미친 듯이 소리치며 유나의 목에 날카로운 칼을 들이댔어요. 서진이 아니야. 나 혼자 왔어.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김성만은 유나를 인질로 삼아 질질 끌며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다 오지 마. 이 계집애가 다쳐도 상관없다는 거야? 서진과 동현은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성만이 유나를 끌고 창고 뒤쪽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 갑자기 지우가 창고 뒤쪽 문으로 번개처럼 나타났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김성만이 당황하는 바로 그 순간 동현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28년 경찰 경력으로 단련된 동물적인 순발력으로 김성만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어요. 김성만이 칼을 휘둘렀지만 동현은 정확하게 그의 손목을 낚아채 제압했습니다. 김성만이 바닥에 나뒹굴며 칼을 놓쳤고 서진은 즉시 유나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어주었어요. 엄마. 유나가 서진의 품에 안기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조직원들도 동현의 동료 형사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어요. 상황이 완전히 정리되자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딸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김성만에게 수갑을 채우며 동현이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이놈아. 하지만 김성만은 끝까지 악독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끝일 것 같아? 우리 조직이 누군지 알아? 서진이 김성만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28년 전 강릉에서 활동했던 그 조직과 관련 있나? 김성만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어졌습니다. 서진이 어떻게 그 작전을 알고 있는지 당황한 것이었어요. 김성만은 자신의 아버지가 바로 그때 그 조직의 보스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28년 전 서진이 목숨을 걸고 추적했던 바로 그 조직의 후계자였던 것이었어요. 서진은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8년 전 미완성으로 끝났던 그 작전이 오늘에서야 비로소 진짜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과거의 끈질긴 악연이 현재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김성만은 체포되었고 그의 조직도 완전히 해체될 예정이었어요. 동현이 김성만을 끌고 나가면서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28년 전 누나가 시작한 그 일을 오늘 우리가 함께 끝낼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서진은 벅찬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기적처럼 연결되어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다니. 운명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유나를 꼭 안고 있던 서진은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너를 위험에 빠뜨려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는 엄마가 정의를 위해 일하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새벽 햇살이 창고 안으로 따스하게 스며들면서 모든 어둠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28년 만에 완성된 정의, 그리고 세대를 이어가는 용기와 희망이 바로 그곳에 빛나고 있었어요. 서진은 마침내 과거의 무거운 빚을 모두 갚았다는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의 집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한동영과 지우, 그리고 유나가 함께 모여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김성만과 그의 조직이 완전히 해체된 후 네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가족 같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28년 만에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재회였어요. 서진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달콤 짭짤한 불고기, 맛깔스러운 나물 반찬들까지. 동현은 감동을 감추지 못하며 이야, 이런 집밥을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며 연신 감탄했어요. 혼자 산 지 오래되다 보니 늘 인스턴트 음식으로 대충 때우기만 했다면서요. 지우는 유나와 금세 친해져서 진짜 친한 언니 동생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그리 많지 않아서인지 공통 관심사도 많았어요. 유나는 지우에게 군대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지우는 자신의 경험담을 재치 있게 들려주었죠. 두 사람의 제잘거리는 대화를 듣고 있던 서진은 엄마 미소를 지으며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현이 또 다른 상자를 하나 더 꺼내왔어요. 그 안에는 28년 전 아버지 한철수 씨가 빼곡하게 써놓은 낡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에 대한 기록들이었죠. 일기장을 펼쳐보니 한철수 씨의 정성스럽고 따뜻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서진을 치료해주던 날들의 상세한 기록, 그녀가 갑자기 떠난 후의 걱정과 그리움,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이 페이지마다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서진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귀가 서진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 여군이야말로 진짜 영웅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숭고한 분이다. 내 아들 동현이도 부디 저런 사람을 닮아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자라주길 바란다. 한철수 씨의 간절한 바람대로 동현은 정말 훌륭하고 정의로운 경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도 경찰이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고요. 엄마처럼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딸의 갑작스러운 결심을 듣고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어요. 물론 위험한 일이기도 하지만 유나의 의지가 아주 확고해 보였습니다. 동현이 유나의 말을 듣고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왔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처음 경찰이 되었을 때 받은 낡은 배지였어요. 28년 동안 보물처럼 소중히 보관해 온 것이었습니다. 동현은 그 배지를 유나에게 건네며 이 정의의 정신이 다음 세대로도 꼭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유나는 벅찬 감동을 느끼며 두 손으로 소중히 배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겁지만 아주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지우도 유나의 결심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군인과 경찰은 모두 나라를 지키는 소중한 동지니까요. 서진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8년 전 자신이 받았던 그 작은 친절이 이렇게나 큰 선순환의 고리가 되어 돌아오다니. 한철수 씨의 따뜻함이 아들 동현에게 이어졌고 이제는 손녀뻘인 유나에게까지 아름답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우라는 훌륭하고 멋진 젊은 군인도 이 소중한 인연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면서 네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해온 진짜 가족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어요. 동현은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모이자고 제안했고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함께 모여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죠. 밤이 되어 동현과 지우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서진은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혼자서는 절대 유나를 구해낼 수 없었을 거라고요. 동현은 고개를 저으며 가족이니까요.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지우도 서진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버스에서의 도움도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서진은 지우의 손을 꼭 잡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훌륭한 군인이 되라고 진심으로 격려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서진과 유나는 나란히 서서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나누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대화 시간이었어요. 서진은 경찰이 되겠다는 결심이 정말 확고하냐고 다시 한번 물었고 유나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며 확신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일을 직접 겪으면서 정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인지 온몸으로 깨달았다고 했어요. 서진은 딸의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이며 무엇을 하든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안전만큼은 꼭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유나는 엄마에게서 배운 용기와 지혜로 반드시 훌륭한 경찰이 되겠다고 씩씩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28년간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빚을 마침내 모두 갚았다는 평안함이 그녀를 포근하게 감쌌어요. 과거의 작은 선택들이 현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세대를 이어가는 가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진은 창문을 활짝 열고 상쾌한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참 맑고 좋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선행과 용기가 시간과 세대를 초월하여 어떻게 기적처럼 연결되는지, 그리고 진정한 정의는 혼자가 아닌 따뜻한 연대를 통해 실현된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한철수 씨에게서 시작된 그 선행의 고리가 동현, 서진, 지우, 그리고 이제는 유나로 이어지며 더욱 단단하고 튼튼해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운명의 시계가 가리키는 방향이었습니다.